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2025년 증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죠.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그록의 기술을 인수하면서 AI 전쟁의 새로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슈 자세히 분석해 보겠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금리 방향과 유동성 장세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계적인 이벤트가 열리게 되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입니다. 올해도 CES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 CES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될까? 일단 저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먼저 첫 손에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가 꺼내들 화두, 피지컬 AI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어요. 이제 칩 시장에서 물리적인 AI까지 다 시장을 아우르는 독점적인 회사가 되겠다. 자, 이런 포부 야심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CES는 미래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GPU라는 AI 핵심 칩부터 최종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엔비디아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A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AI가 모두 독점을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해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AI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관에 좀 일관되게 좀 국한되어 있고, 이 부분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거 다시 범용 AI로 넘어가야 되고, 이 범용 AI로 넘어가고 나면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최종 종착지인 피지컬 AI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 최종적인 AI의 목적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그리고 AI 칩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최종 종착지이기도 하고 AI와 관련된 모든 기술의 집약체이기도 한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인 피지컬 AI까지 엔비디아가 커버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독식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야말로 욕심쟁이군요. 다 가져가겠다. 뭘 그렇게 다 가져가겠다는 건지. 글쎄요. 피지컬 AI에 대한 전략, 엔비디아가 어떤 판을 펼칠지, 물론 지금까지 AI 시대를 이끌어왔던 선두 기업으로서 당연히 주목을 끌기는 하는데, 과연 엔비디아 뜻대로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 현금 동원력이 큰 회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A부터 Z까지 다 정렬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지금 GPU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위협이 될 만한, 특히 이제 뭐 TPU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를 제가 볼 때는 줄이는 어떤 그런 M&A를 한다는 점, 여기에 또 피지컬 AI를 통해서 생태계를 또 계속해서 락인 효과로서 지금 묶어두려는 점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마켓시어, 특히 독점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S 2026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부분의 지금 월가의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서도 결국 지금 AI를 이끄는 건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행보는 뭐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뭐 그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서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좀 주목해달라라고 외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AMD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얼마나 유의미한 경쟁사로 부상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좀 2%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CES가 어떻게 보면 반전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AMD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AMD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AI 칩의 2인자로 군림을 하다가 최근에는 맞춤형 AI 칩, 브로드컴에도 밀린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2인자가 아니라 넘버 3로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였고, 브로드컴이 내년도에 AI 칩 쉐어에서 7, 8%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AMD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사실 넘버 3라는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위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AI 칩에서 AMD는 MI30 시리즈가 사실 시장의 반응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엔비디아와 격차가 벌어졌고, 다만 이제 이번에 올해 나왔던 MI350 시리즈가 그나마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70% 수준에 육박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어필이 되었고, 내년에 이제 올 하반기가 넘어가고 나면 내년도에 나오는 MI400에서는 어느 정도 견줄 만한 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도 좀 싸고, 특히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전력 소모량이 좀 작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이 싸고 전력 소모량이 작다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다만 성능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전력 소비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이 어떻게 보면 성능이 낮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년에 나오는 MI400 시리즈에서 정말로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성능의 칩이 나오느냐, 여기에 상당한 분수령이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AMD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 꽤나 의미 있게 부상을 하고 있죠. 브로드컴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GPU 자체 GPU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쟁판도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쿠팡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마켓은 이제 미장을 주로 다루는 곳인데 왜 쿠팡이냐? 저희도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게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또 미국 상장된 기업입니다. 잠깐만, 미국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 또 갑자기 정체가 헷갈리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내놨고 조정을 받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라보는 쿠팡 사태, 미국에서 바라보는 쿠팡 사태가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 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장중한 때 10%까지 좀 급등을 했던 맞아요. 부분들, 예, 지금 네. 뭐 이제 마감은 한 6%대로 지금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일단 쿠팡이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 조사를 했고 그와 관련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의 어떤 유출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땐 이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 기대감으로써 주가 자체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와 공조를 해서 수사했다라는 입장을 좀 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는 이와 관련돼서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일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 바닥권에서 한 5일 정도를 지지를 하다가 바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 감정 빼고 애누리 빼고 주가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위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지한 대표님. 일단 이제 주가가 급등한 사유는 데이터 유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데이터 유출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보다 데이터 유출 양이 많다라고 밝혀지면 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바닥에서 급등을 했고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바닥론을 잡을 수 있지만 변수가 워낙 많죠. 뉴스 보도에 따라서 이 급락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추이가 흘러가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오늘과 마지막 거래일에 오히려 쿠팡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시장이 미국 증시가 연말로 들어가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한산한 시점에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에는 확 달라붙는 움직임이 미국 증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쿠팡은 급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는 급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유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게 보상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상안이 1조 6,850억 원, 단일 보상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판과 논란에 휩싸여 있죠. 실제 쿠팡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으로 준 건데 쿠팡 상품권은 5,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제 쿠팡 이츠, 배달, 뭐 여행, 뭐 명품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한 상품을 줬다면 이게 그래서 뭐가 보상안이냐 논란이 있지만 자 저희는 감정을 누르고 이건 미국 증시를 이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상안이 나왔다는 건 또 다른 재료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윤여미 이사님. 네, 지금 일단 숫자 자체가 1조 6천억에 대한 어떤 큰 숫자. 크죠? 네, 의미가 있고. 이것만 보면 크죠. 네, 그리고 일단은 보상안을 좀 열어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에서 쿠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소비 진작과 관련된 디딤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쿠팡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이탈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숫자,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쿠팡은 지금 일련의 어떤 사태들을 인해서 좀 잃었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결국 이제 쿠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발행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남발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뿌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객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최근 흐름들,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을 보면 빅테크 AI 중심에서 확연히 좀 수급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대형 금융주들이 주가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성격이 예전에 무조건 A부터 Z까지 AI였다면 이젠 아니다. 내년에는 금융주를 필두로 한 다른 쪽으로의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AI도 결국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 그리고 밸류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뻥튀겨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재편이 되면 다른 쪽에도 이제 매기가 좀 돌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은행과 같은 대형은행, 은행은 조금 차별화되는데 대형은행주와 같은 상업은행 위주로 한 신고가 갱신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금야금 신고가를 갱신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56달러를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오히려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올라가면서 대부분 실적이 사실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좀 했던 적도 있었죠. 마진을 낮추다. 라는 이자율에 대한 마진을 낮추라는 압박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 실적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여기에 최근에 은행주와 관련돼 있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가가 대형은행주 흐름들이 좀 좋았던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지방은행들, 중소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부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거 알짜배기 은행들을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적도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형주 은행주들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흐름. 만약에 내 포트가 특정 섹터에 좀 기울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섹터로 편입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윤여미 이사님도 금융주를 포트에 담고 계신 분들이 좀 확대한다거나 이런 전략 내년에 유효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미국의 금융주는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융주를 사랑하시는 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분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금융주는 또 AI에 대한 엔진도 좀 탑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주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특히 AI에 대한 규제도 좀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자본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완화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전 행정이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 자본 규제 강화안으로 바젤 3 엔드게임에서 지금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될, 증권사가 갖고 있어야 될 평균 자본 확충 비율이 19%였는데 이거를 지금 한 3에서 7%까지 내리겠다라고 지금 규제와 관련된 완화 지금 이 정책을 쓰려고 하고, 이게 이제 1월 달에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9%에서 최대 7%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그 12%에 대한 부분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고, 혹은 주주환원에 쓰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주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섹터로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금 가격, 은 가격 많이 올랐다.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다 사상 최고가 경신 했는데 금과 은에 이어서 동이 아니고요. 구리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리값도 많이 뛰었어요. 하여간에 금속은 다 뛰고 있는데 구리가 주목되는 건 이제 산업 경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죠. 특히 AI 인프라. 예를 들어서 케이블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리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구리값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산업 수요 경기를 보면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리를 얘기할 때는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닥터 코페죠. 그래서 네. 경기의 바로미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AI 산업과 맞물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와 관련된 전선주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와 맞물린 부분에서 일단 최근에 셧다운 이후에 나왔던 경기와 관련 지표들, 인플레이션, 고용까지 포함해서 미국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GDP 성장률이 4% 넘어가는 상황. 그럼 내년도에 뭔가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는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다시 구리가 또 주목을 받는 모습. 결국은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와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에서 여전히 구리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네. 이게 이제 실수요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전력 관련돼 있는 입찰, 보통 이제 1년 먼저 선행해서 하는데 입찰 단가가 경이로울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용량과 관련된 입찰 단가가 보통 한 10배 정도 더 나옵니다. 1년 전보다. 와트당 29달러, 30달러 좀 안 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입찰 330달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지금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관점에서 구리는 경기와 데이터 센터 모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구리 관련된 거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어요, 윤여미 이사님? 일단 우리가 이제 무작정 들어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금이나 은처럼 어떻게 보면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접 투자해야죠. 예, 구리와 관련된 ETF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앵커님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라든지, 전선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전선이라든지 최근에 보게 되면 전력망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확장 인프라 쪽으로 해서 결국 이제 구리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큰 섹터나 업체들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ETF 혹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종목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값이 한 단계 더 튀어오르면 저희가 이 구리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슈인데요. 이지한 대표님이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서두에 저희가 CES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초대형 인수합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네.
기술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의 인수합병이다 라는 거예요. 그록이라는 곳입니다. 그록이라고 해서 전 처음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AI 그록 그건가? 전 처음에 헷갈렸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죠. 우리나라 발음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네, 작가님도 헷갈릴 수 헷갈렸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헷갈릴 저는 수 같이 있죠. 헷갈렸습니다. 사실 그록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예전에 삼성전자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그 미국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 그 테일러 공장 짓고 첫 발주 받았던 게 그록의 파운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거고, 이 그록은 엔비디아와 관련 그 AI와 관련 핵심 칩에서 차기 기술 선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혹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추론의 힘으로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양이라는 게 AI 칩에 GPU도 마찬가지지만 HBM도 양적으로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언제까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GPU 주위에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쌓는 것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 구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러기 어느 정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 100% 좋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그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 그러니까 결국은 GPU 안에 외부에 HBM을 두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안에 SRAM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연산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 GPU 칩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추론의 영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인수 금액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인수 금액은 굉장히 큰데 200억 달러. 네, 엔비디아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스타트업인데 200억 달러.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엔비디아가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검증의 과정에 대한 대가로 그 정도 금액이 나올까. 사실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 생각하다가 이 기업이 이 정도 기업인가라는 곳에 사실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뭔가 이제 HBM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빈이라는 다음 그 내면에 그 HBM4가 나오고 그 다음 제품이 나오면 HBM4E가 넘어가고 나면 사실 물리적으로 더 쌓을 수 없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한 발 앞서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길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200억 달러를 쐈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 이제 AI, 우리 국내 AI 그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으로 이제 퓨리오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있죠. 지금도 네이버가 투자를 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요걸 이제 메타가 인수가 제안했었을 때 8억 달러였잖아요. 물론 좀 과거긴 하지만 200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거 뭐 대단한 기술이길래 나는 일단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거죠. 여러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추론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파고들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뭐 메타라든지 구글과 같이 AI 칩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에까지도 넘나들려고 한다.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 아닌가요, 이재한 대표님?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캐펙스 AI 관련돼 있는 캐펙 투자를 보면 7월 달 이후에 그 나중에 말씀드린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7월 달에 한번 크게 점프를 하고 최근에 11월 달 들어오면서 크게 점프를 하는데 이 과정이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 AI 칩 주기와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엘이 나왔던 부분하고 블랙엘 울트라가 나오는 부분에서 결국은 캐펙 투자 굉장히 확대되고 그 확대되는 부분이 결국은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칩이 고사양화되는 부분이고,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면 이제 루빈이라는 제품 HBM4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되는데, 사실 이 그록을 지금 CEO고 창업했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TPU를 처음 설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그 엔비디아에서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 TPU가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HBM3E 정도 수준을 8단을 가지고 지금 대항을 어느 정도 이만큼 했거든요. 그걸 본다면 아마 엔비디아에서는 충분히 그록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그 TPU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결국 추론의 영역에서 뭔가 칩에 대한 양적 확대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 지금 현재 그록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SRAM을 GPU 안에 넣는 그 방법과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NPU,
결국은 융합 형태로 하나를 다 합치는 형태.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떤 기술의 표준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장 발빠르게 대안을 찾는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기에 아마 TPU 제작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조정도 좀 크게 받았다가 올라왔지만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투자자들이 귀가 번뜩일 만한 그런 재료들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특히 이번에 그룹은 사실 이제 금액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정도 금액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뭔가 엔비디아가 결국은 추론 내용에서 우리가 강자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고 특히 최근에 이제 맞춤형 그 AI 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PU 같은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이 결국은 HBM3 8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아마존이 HBM3 12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 제품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차별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상업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뭔가 프로모션적인 어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마 HBM3 12단 이후에 아마 루빈이 들어오면서 HBM4가 오면 이전에 맞춤형 AI 칩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우리가 HBM 벗어난 차기 제품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프로모션적인 부분 충분히 그게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10월 달 고점을 찍고 사실 2달간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년 2월 달에 HBM 백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수출이 이루어지면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도 맞춤형 AI 칩과의 어떤 차별화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 루빈 HBM4에서부터 가능할 거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엔비디아 분석해 봤고요. 그룹 인수의 향후 의미, 향후 판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익숙한 기업이고 잘 알려진 세일즈포스입니다. CRM 세계 1위 기업이죠. 일단은 최근 실적이 좀 궁금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세일즈포스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보여줘 왔단 말이죠. 그 흐름은 여전합니까? 일단은 주가 자체는 최근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만 네. 사실 2020 뭐 한 2, 3년 이동안 어떤 아웃퍼폼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 2024년, 5년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내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조금만 턴어라운드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상태로 봤을 때는 저렴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세일즈포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선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금 한 11월 20일에 연저점 225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AI 패배자로 불리는 이제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오라클, 여기에 또 세일즈포스도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023년에 어떤 그런 영광을 상당히 좀 뒤로 한 채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에이전트 포스라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와 관련된 지금 매출 자체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워낙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업사이드를 이제는 좀 봐야 할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일단 실적 개선은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인 거고 네. 어쨌든 이것도 AI 플랫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성장세까지 감안한다면 주가도 많이 싸져 있고 내년이 정말 투잡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어떤 그러한 종목들에 비해서 살짝 좀 한 발 물러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에이전트 포스를 통해서 3분기 연속으로 반복된 매출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330% 정도 증가한 모습들. 여기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S&P 500 IT 업종 평균이 지금 29배인데 거기 대비 지금 2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배가 싼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IT 업종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나는 종목으로서 좀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세일즈포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미국 철강 회사 뉴코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갑자기 철강 회사? 왠지 트럼프의 관세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관세 영향이 있고요. 철강 관세는 지금 아마 상품 관세 중에서 최고율일 겁니다. 50%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코 실적이 정말 지금 철강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5% 이상 실적이 급등하는 영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관세 영향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우상향해서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그 상호 관세 50%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관련되어 있는 철강 제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철강을 미국 내에서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뉴코어라고 지금은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철강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 지금 미국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 회사가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지금 뭔가 AI에 집중된 부분의 포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 포트에 좀 다른 섹터에 주도주를 놓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한번 실적 기반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뉴코가 참 얄밉죠. 자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등에 업고서는 사실 실력으로 따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시장은 냉정하니까 주가도 어쨌든 관세 수에 대해서 그만큼 호응을 해서 많이 올랐고, 근데 걱정은 좀 어색해요. 이거를 포트에 담는다?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관세 수혜가 이거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죠. 사실 관세 협상을 해서 각 국가들과 관세 체결을 했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이 철강 관세예요. 철강 관세 50%는 우리 한미 간에도 없었어요. 제외.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럼 아마 이걸 계속해서 등에 업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왠지 포트에 담기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네. 좀 담으신다면 또 한 가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개인적인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관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인프라에는 가장 필수적인 게 철강이죠.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철강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는 미국이 경기 소비재 쪽이랑 인프라 관련된 쪽이 AI 관련된 종목과 함께 하나의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뉴코어는 한번 볼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코 어쨌든 관세 수혜를 등에 업고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엑셀론입니다. 엑셀론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 그 대형 전력 회사 중에 하나이죠.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한데 제 기억에는 윤여미 이사님 되게 처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회사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사실 좀 이 회사는 상당히 좀 많이 다뤘죠. 하지만 이 회사의 좀 모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사업을 좀 분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셀론 같은 경우는 송배전에 약간 집중하는 유틸리티 쪽에 집중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제네시스 미션의 밸류 체인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송배전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워낙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독립 발전 사업자들이 새로 발전소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러한 유인이 없다, 경제적 유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 정부 주도화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배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선두로 따라가기보다는 발전소가 지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오히려 따라가는 전략을 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엑셀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자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 자체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떤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송배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에 위치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에너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송배전과 관련된 미국 회사들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스텔레이션과 엑셀론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고 발전과 송전 배전 사이에 어떤 그 주가 포인트를 놓고선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마지막 하나. 어쨌든 요금 인상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엑셀론 CEO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네. 마치 무슨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요금 인상이 된다는 건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빨리 끌어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엑셀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4종목 모두 알아봤고요. 매주 월요일 만나는 이지환 대표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 올해 이제 마지막 전략 시간인데요. 네. 연말에 이제 마감하고 내년도를 좀 어느 정도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과 확장론이 어떻게 보면 1년간 마주쳐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거품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나오고 실적으로도 뒷받침됐고 차트를 하나 보시면 최근에 S&P 500의 이익 성장치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익 성장치 12개월 선행 EPS를 보시면은 굉장히 아래쪽에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오죠. 네. 근데 위쪽에 보면 12개월 선행 PER은 사실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AI 버블론과 함께 엔비디아도 2달 이상 조정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S&P 500 특히 기술주들의 EPS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EPS는 상승했는데 밸류는 그 자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인데 이번에 나왔던 미국의 GDP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 차트를 하나 잠깐 보시면 네.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비의 나라인데 제일 앞쪽 개인 소비를 보시면 개인 소비가 GDP를 견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쪽에 보시면 순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와 수출이 어떻게 보면 GDP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면 미국이 이상적인 형태로 지금은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은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지금에서 뭔가 수익을 계속해서 내년 1분기에도 좀 쫓아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고 이쪽으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과 내년 1분기는 특히 전력기기와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집중을 하시면은 1월달 초반의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우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테슬라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지난 금요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M7 종목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1%대 내림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부채 조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4분기 들어서만 주가가 30%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는 오라클의 시장 내 신뢰도는 AI 인프라 구축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쿠팡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밝히며 전 거래일 급등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 제기된 증권 집단 소송에 대응하려는 행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쿠팡은 오늘 프리장에서도 3%대 강세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타겟은 행동주의 펀드 톰스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타겟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투자인데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찾아온 겨울 폭풍, 대비내의 영향으로 미국 항공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제트블루 항공은 지난 금요일 1% 넘게 내렸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미국 금 대장주 뉴몬트 주가가 지난 금요일 1% 올랐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2% 가까이 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최근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가 지난 금요일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현재 코인베이스는 1%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록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록의 자산과 핵심 인력을 200억 달러, 약 29조 원에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CNBC는 이번 거래가 반독점 규제를 의식해 비독점 라이선스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록은 AI 추론에 특화된 만큼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 1%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펜 아메리칸 실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 1온스 가격이 원유 1배럴 가격을 추월하며 내년 은값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은 선물은 지난 26일 온스당 76달러를 돌파하며 유가를 추월했는데요. 이처럼 은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펜 아메리칸 실버는 지난 금요일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은값이 올해만 2배 이상 오르며 펜 아메리칸 실버 주가도 올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으며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이탈리아에서의 상업용 드론 배송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현재 이탈리아의 광범위한 사업 규제 체계가 이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이탈리아 민간항공청은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UBS는 내년 상승 가능성이 있는 토픽으로 아마존을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아마존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말 연초 기대감 속에 산타랠리의 온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자, 올 한 해 투자자들을 뜨겁게 만든 AI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요. 또 내년도 AI의 판도 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또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자,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의 새판짜기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시장의 핫 키워드가 뭐였을까라고 한다면 저도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네. 일단 본부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폭발적 성장.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폭발적 성장. 근데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폭발적 성장과 경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LLM, 소위 얘기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핵심이었죠. 제미나이 3가 완전히 히트쳤습니다. 제미나이 3는 뭐 구글 최신 버전이라고 잘 아실 텐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결해요. 답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예, 쓸데없는 감정 넣지 않고 챕터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1시간 뒤에 질문하고 내일 질문하더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체계가 좀 잡혀 있어요. 물론 헐루시네이션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제미나이는 오버롤하게 전반적으로 최신 버전답게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 폭발적 성장을 제미나이가 보고 있고요. 제미나이 3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GPT 5.1까지를 뒤졌죠. 근데 GPT 5.2, 5-2가 나오면서
박사급 추론, 엄청나게 머리를 쓰는 그런 쪽은 제미나이 3를 앞섰다고 하는 것이 GPT-5-2입니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논리적인 추론에서는 그록이 XAI 또 네. 앞선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편 우리가 클로드는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코딩에 좀 프로그램 코딩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은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폭발적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보셨던 네 가지 판도 경쟁은 사실 AI 서비스에 대한 LLM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 경쟁. 이 경쟁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럼요. 끝난 게 아니고 아마 내년에도 더 치열하면 치열하게 전개됐지 이보다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화두를 던졌어요. 네네. 그록을 인수했. 아까 그록과 이 그록이 다른 그록입니다, 여러분. 네네. 끝에 K와 Q가 좀 다른데 어쨌든 네네. AI 스타트업 그록을 인수하진 않고 그록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사람도 데려오고 사람도 다 데려오고. 실질적인 인수. 그것도 200억 달러나 들여. 네, 맞습니다.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하길래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네, 대단한 거는 얘네들이 그 사실은 GROQ를요 발음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락으로 읽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구락. 그럼 얘네들은 지금 구락으로 구락으로 읽어요?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저희 구락으로 읽죠. 네, 구락을 읽죠. 구락이 일단은 그 출신들이 TPU를 개발했던 구글 출신이에요. 아,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구글의 추격을 추론형에서의 TPU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 출신, 처음에 그거를 핵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아, 추론에서도 구글에 밀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좋고. 그래서 아마 거기 원래 했던 것보다도 200억 달러라는 것이 3배 정도 더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한 거고, 다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삼성하고 TSMC 누가 그걸 생산해 줄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에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락이 그 전에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테일러 공장의 1호 고객이 그 네. 구락이 될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판단하기 좀 유보. 우리 위주이긴 한데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TPU라고 하지만 TPU 개발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게 LPU거든요. Language Processing Unit이에요. 언어에 특화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금 삼성도 이게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 이 반도체적으로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요. 우리 HBM을 많이 쓰잖아요. TPU나 GPU나. 근데 얘네들은 LPU는 HBM이 아니고 SRAM이라는 걸 쓰는 것이 어떤 생산의 이슈가 될까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SRAM이라는 네. 것이 그 크기가 커요. 그래서 이게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속도는 더럽게 빠른데 이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거는 TPU의 구글을 견제하고 그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총합체 주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우리 빅테크들의 주가 성적표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17%, 18%,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은 12%가 올랐고요. 반도체는 한 45%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오르려면 한 3, 4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42%,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 43%, 구글 65%. 오, 구글이 1위네요? 최근에 제미나이 때. 이야. 결국은 막판 역전했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B2C, 구글이 됐고 브로드컴이 따라가고 엔비디아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도도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 곡괭입니다. 곡괭이 볼까요? 곡괭이는 뭐 있냐? 그걸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미국의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와. 238%. 근데 한국도 못지 않습니다. 여기 안 적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서 2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입이 쩍 벌어지네. 네, 그리고 샌디스크는 낸드라는 그건데 이거는 2월 13일 상장이 그때 됐기 때문에 그때 대비했을 때 600% 넘게 올랐습니다. 600%요? 와. 뭐 이런 상상입니다. AI 관련된다고 하면 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전력 관련되는 GE 버너바 100%,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조금 이제 흠잡힐 때가 덜한 종목 한 5개 정도. 마이크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이렇게 일단 중심 잡고 가는 것이 여전히 연초에도 그러니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저 순위를 보시면서
아주 잘 선택을 하셨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축하드리고 조금 미진하다. 네. 나는 반전의 기회를 이제 2026년에 한번 노려봐야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갖고 2026년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은 지금 비슷합니다. 밸류에이션 와이즈 비슷해요. 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은 유지하시면 되고 엣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마이크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로 가면은 결국은 AI의 또 한 번 점프는 온 디바이스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뜨지 않고서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슬로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정도를 다크호스로 보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까 그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비슷한 밸류로 이제는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보는 거고 마이크론 원탑을 하면 구글인데 그러니까 제가 구글 여쭤보려고 네네네. 구글이 어쨌든 제미나이 3를 확고한 경쟁력을 보여줬다면 네네. 내년에 이제 확실한 치고 나갈 주가상으로 보면 그렇죠. 오픈AI는 아직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구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글하고 그 엔비디아는 어느 쪽이 먼저 빠지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구글이 먼저 갈 것 같긴 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구글을 80%하고 엔비디아를 20%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엑기스는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리스크를 걷어야 됩니다. 약간 비싼 브로드컴을 할 것이냐 싼 마이크론 할 것이냐 요건 다릅니다. 브로드컴은 35배고요. 마이크론은 8.5배입니다. 완전히 다른 애니멀이죠. 자, 내년 빅테크에서 최고의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뭐 지금은 스카이 라켓팅, 로켓 랩이 아닙니다. 하늘로 급등하는 스카이 라켓팅, 하늘로 가는 이 추세가 1분기에 피크 아웃 될지 2분기까지 갈지 또 혹시 여름까지 갈지 그건 낙관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분기는 일단 고 아니겠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급등. 네네네. 각도는 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또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저 급등을 딱 잡아서 하늘로 확 한번 올라가기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